발암 기생충, 말 그대로 발암, 감염성 암원으로서의 기생충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발암 기생충으로는 흡충류, 또 빌하르트 주혈 흡충, 타이간 흡충, 그 다음에 간 흡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초로 발견된 발암성 기생충이 바로 빌하르트 주혈 흡충입니다. 이 빌하르트 주혈 흡충이 발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게 1889년 영국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넘은 얘기죠. 1889년 이 영국에서 5명의 암 환자들 중에서 4명이 바로 이 빌하르트 주혈 흡충, 이 기생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얘가 암과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1903년도에 대부분의 빌하르트 주혈 흡충 감염 환자에게서 방광암, 이 방광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이만큼 기생충이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100년도 훨씬 넘은 정말 오래전부터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로소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009년이죠.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이들을 1군 발암물질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견 후에 100년이 지난 후 2009년도에 이르러서야 국제암연구기관이 얘네들을 1군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먼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간흡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흡충은 간디스토마라고도 불리우는데 자연산 잉어과 민물고기의 회, 젓갈, 조림, 오염된 칼, 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구 감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흡충은 담도라든지 담낭에 기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도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게 장기화되면 간경변이 되고 간암까지로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산 민물고기의 생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조리할 때는 칼이라든지 도마 이런 주방용품 있잖아요. 반드시 끓인 물에 10초 이상 가열한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간흡충은 중국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만 분포하거든요.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에서 발견되고 85%가 중국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간흡충은 그 생활사에서 중간숙주, 즉 제1중간숙주, 외우렁이, 제2중간숙주, 민물고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만 감염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민물고기의 생식을 금합니다. 다음은 리슈만 편모충증입니다. 리슈만 편모충 속의 원충이 그 병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100만 건의 새로운 사례 그리고 3만 건의 사망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1명, 2004년에 1명, 2010년에 1명, 2015년에 1건이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베스 열원충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베스 열원충이 병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행하는 지역에서 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비장적출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1년에서 2013년도 사이에 미국에서 무려 3,797건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서 감염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는 2005년도에 1명이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수면병입니다. 혹시 채채파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채채파리가 흡혈파리입니다. 이 채채파리가 옮기는 기생충병이 바로 아프리카 수면병이에요. 파동 편모충이 병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채채파리가 우리 사람이라든지 동물을 흡혈할 때 이 파동 편모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증상으로는 전신 쇠약, 무력감, 기면 상태에 빠지고 언어장애, 혀, 손떨림, 결국 영양실조라든지 뇌염, 혼수 상태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지에서 이 채채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신체 노출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는 없습니다. 다음은 샤가스병입니다. 크루스 파동 편모충이 그 병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이게 흡혈빈대에 물려서 감염되지만 또 수혈이라든지 산모를 통한 수직 감염으로도 전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0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직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주혈 흡충증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왜냐? 발암성이 있습니다. 간 경변, 방광결석, 요로협착, 뇌전증, 마비, 척수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혈 흡충증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우리 수영하면 안 돼요. 물은 반드시 끓여 드셔야 됩니다. 이 주혈 흡충증은 세계보건기구 6대 열대병의 하나로 지정된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흔하냐? 전 세계 2억 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다음으로 중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2007년도에 한 2건, 2016년도, 2017년도, 2012년도에 각 한 건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음은 광동주혈선충증. 이 광동주혈선충증은 날것으로 담수산패류, 그리고 민달팽이, 새우, 게, 개구리, 물고기 이런 것들을 섭취, 때로는 유충, 또 오염된 채소, 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호상구성, 뇌수막 뇌염, 시력 손상이라든지 안면 감각 이상, 마비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지역의 조개류라든지 민달팽이 등의 중간 숙주, 새우 이런 운반 숙주를 생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생수라든지 생야채도 가능하면 섭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1980년도 원양어업에 나간 우리 선원 15명이 이 사모아 지역에서 대형 달팽이죠. 아프리카산 왕달팽이를 날로 먹어서 한 명이 사망한 예가 보고된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악구충입니다. 식품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거나 혹은 유충에 의한 경피 감염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날것으로는 먹지 마시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2001년 한 명, 그것도 미얀마 여행 경력이 있는 41세 남자, 이분이 신고된 이후로 아직까지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은 사상충입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왜 심장사상충이란 말 익숙하시죠? 그 심장사상충 할 때 사상충 맞습니다. 이 사상충증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말레이 사상충, 회선 사상충, 심장 사상충, 피부 사상충을 들 수가 있어요. 주로 목이 흡혈할 때 전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는 위중한 병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한테는 큰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상충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 전라남도 도서 지역에서 2명 감염 사례 이후에 아직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없고, 2008년도에 WHO로부터 한국의 사상충증 퇴치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퇴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포충 종류를 설명해 드릴게요. 촌충류 중에서도 단방조충, 그리고 갈고리촌충, 이런 촌충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방조충이라든지 다방조충 또는 포겔 단방조충들인데 이 포충증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로 감염동물, 특히 개인데 이 감염동물이 배설한 충란에 오염된 먼지, 또 채소 이런 것들을 흡입한다든지 먹어서 감염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한 15건이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다든지 그 중동 지역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단방조충은 제주도 등지의 어떤 일부 가축에서 유행한 일은 있지만 지금은 거의 소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톡소포자층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이 감염동물, 특히 고양이, 이 감염동물이 배설한 충란에 직접 접촉해서 경구 감염된다든지 오염된 덜 익은 고기, 또 물, 채소 같은 걸 먹어서 감염되는 게 바로 톡소포자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포도막염과 같은 안과 질환, 그리고 급성의 경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림프절 염증, 임신 초기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양이 기를 때는 고양이의 분변을 신속 청결하게 처리를 하고 직접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 톡소포자충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국가에서 많은 인체 감염이 보고됐는데 2014년도에 126건이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7건, 2018년도에 18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나충증입니다. 메디나충의 유충이 감염된 물벼룩에 오염된 물, 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주로 가려움증, 수포 이런 피부병을 많이 호소를 하고, 메디나충증 유행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끓여 드시고, 우리가 목욕하거나 세수할 때도 주로 이제 강물이라든지 호수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메디나충증은 2010년도에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에 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요약할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약은 어쩌면 요약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몇억 명이 감염되고 미국에서만도 몇천 명이 매년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나 아니면 5년, 10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하는 거라 과연 강조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자. 이 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기생충이 위험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대중매체에서는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기생충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생충 병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가, 그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우리나라는 위생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가정이나 공중 화장실이나 어딜 가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너무 깨끗하잖아요. 아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전하고 깨끗하단 말입니다. 국토가 면적이 넓지 않고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생충이 살고 얘네들이 옮겨 다니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날씨입니다. 기생충들이 우리나라 날씨 좋아하지 않아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 한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 서너 달 지나면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가잖아요. 세 번째, 정부의 노력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워낙 높습니다. 개인 위생, 공중 도덕관념 높습니다. 문맹률 제로인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위생은 상식 수준에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의 수준이라는 게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은 상식 수준이라는 게 아주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